뭘 하는 거야, 지은아? 새벽 2시 CCTV 화면 속에서 딸이 검은 알약들을 물없이 털어넣더니 갑자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순자는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싼 돈 들여 지어주신 보약이라던 그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7살 딸아이마저 화장실 문틈으로 엄마의 기괴한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그날 한 엄마가 딸을 구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비극적인 악순환을 끝낼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순자는 딸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지은이 아이들을 껴안으며 웃고 있었지만 신발을 벗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동공이 평소보다 풀려 있었고 얼굴색도 창백했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자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지은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아이들을 씻기러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순자는 딸이 벗어놓은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쪽 깊은 곳에 분홍색 생리대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무심코 파우치를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파우치 안쪽에서 잘게 찢어놓은 정체불명의 약 포장지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씹다 뱉은 듯한 한약 찌꺼기가 묻은 휴지 뭉치도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딸이 왜 이런 것들을 숨겨놓았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김치찌개와 반찬들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지은이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왜 손이 떨려? 큰딸이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손이 좀 시린가 봐. 지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손이 왜 그래? 어디 다쳤니? 순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이 순자의 시선을 느끼자 급히 손을 식탁 밑으로 감췄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봐요. 시댁에서 청소를 많이 했거든요. 지은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지은이의 손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을 떠먹을 때도 수저를 놓칠 뻔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서 순자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접이식 사다리를 창고에서 가져와 거실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화재 감지기 점검을 한다고 하면 되겠지. 순자가 혼잣말을 하며 사다리에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천장의 화재 감지기 근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고화질 홈캠을 꺼내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부엌 냉장고 위쪽 틈새에도 또 다른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뭔가 이상해. 순자가 혼잣말을 하며 카메라 렌즈가 빛에 반사되지 않도록 검은 테이프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전원선은 벽시계 뒤로 교묘하게 매립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순자는 설치를 마치고 사다리를 치웠습니다. 지은이 돌아와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스마트폰을 켜고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의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자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모든 가족들이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갑자기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왜? 순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은이 불 꺼진 거실을 비틀거리며 걸어다니더니 부엌 싱크대 하부장으로 갔습니다. 맨 안쪽 쌀통 뒤편 타일 틈새를 열더니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는 모습이 마치 범죄자 같았습니다. 뭘 하는 거야, 지은아? 순자가 화면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이 비닐봉지에서 정체불명의 흰 알약 여러 개를 꺼냈습니다. 물도 없이 10여 알을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 지은이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기운이 퍼지자 지은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기어가듯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물을 내리며 울음소리를 감췄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가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아이는 화장실로 향하다가 문틈으로 엄마의 기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엄마를 본 아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급히 자기 방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딸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아이들 등원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딸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밤의 일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지은이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은이 외출한 뒤 순자는 딸의 코트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미처 버리지 못한 찢어진 약 봉투 조각과 처방전 일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이것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알아봐야겠어. 순자가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성분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사위 민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지은이가 요즘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아, 장모님. 지은이요?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별일 없어요. 민호가 무신경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이어트? 지은이가 왜 다이어트를 해? 살이 빠져서 걱정인데. 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몸매 관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민호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는 아내가 이상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지은이 시댁으로 가는 날 순자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딸의 코트 단추 하나를 교체해서 초소형 녹음기를 몰래 부착했습니다. 지은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지은이 시댁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순자의 휴대폰으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약사 지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긴급. 치사량에 가까운 마약성 진통제 및 고강도 신경안정제 검출. 매우 위험함. 즉시 연락 바람. 순자는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독을 먹고 있었다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 시댁으로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백화점에서 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예고 없이 사돈 최 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최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사돈댁이 갑자기 웬일이세요? 최 여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과일이 맛있어 보여서 가져왔어요. 지은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드시라고요. 순자가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순자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한약 냄새와 향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독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순자는 참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붉은 글씨로 뭔가 써진 부적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는 지은을 무릎 꿇린 채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삼신할미가 점지해준 아들 낳는 영약이야. 이거 다 마셔야 해. 최 여사가 검고 걸쭉한 탕약이 든 사발을 지은에게 억지로 들이밀었습니다. 지은이 사발을 받아들고 있었지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굳이 이런 비싼 약까지.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시집 온 지 몇 년인데 아들은 언제 낳을 거야? 최 여사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바로 옆 소파에는 민호가 누워서 헤드셋을 끼고 모바일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헛구역질을 참으며 약을 마시는 상황을 보고도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좀 신경 써. 순자가 사위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 네. 엄마 말씀이 맞아요. 민호가 게임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최 여사는 당황하며 약사발을 등 뒤로 감춰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입가에 묻은 검은 액체와 공포에 질려 초점이 풀린 눈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체력이 약해서 보약을 좀 해먹이는 중이에요. 최 여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순자는 부엌 구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임신 촉진 마이너스 특수 조제라고 적힌 수상한 박스들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자가 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지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목을 살짝 잡아봤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손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좀 피곤해 보이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쉬게 하면 안 될까요? 순자가 최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아직 약도 다 안 마셨는데. 이 약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최 여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사돈댁은 가만히 있어요. 내 며느리 일에 왜 참견해? 최 여사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결국 검은 탕약을 억지로 다 마셨습니다. 마시자마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가 딸을 추궁했습니다. 지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그냥 어머니가 비싼 돈 들여서 지어주신 거라고 하셔서요. 안 먹으면 더 화내세요. 지은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약이 정말 몸에 좋은 약이 맞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서 들리는 구역질 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순자의 이어폰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순자는 또다시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거실에 나와 또 그 검은 알약들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지은이 약을 먹고 나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거실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지은아, 순자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이들이 울며 쓰러진 엄마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순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딸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담당 의사는 지은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독성 물질 섭취가 의심됩니다. 의사가 순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독성 물질이라고요? 순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뭔가 해로운 것을 드신 것 같은데. 그때 연락을 받고 최 여사와 민호가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며느리는 원래 지병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최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더 해봐야.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서 잘 아는 의사가 있거든요. 민호도 거들며 퇴원 수속을 밟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은이 상태가 심각한데 어떻게 옮길 수 있어요? 순자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자인 남편 민호가 퇴원 동의서에 서명하고 지은을 휠체어에 태워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순자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자는 지은이 토해낸 것이 묻은 옷가지 하나를 몰래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가져온 한약 파우치도 숨겨뒀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확보한 샘플들을 대학병원 법의학 연구소에 사적으로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기준치 500배의 납, 수은, 그리고 고농도 스테로이드 검출. 소견서에는 이 약물들이 장기 복용 시 불임은 물론 장기 괴사와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사실상의 독극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결과지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 여사가 정말로 딸을 독살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에 찬 순자가 딸을 구하러 가려 했지만 최 여사가 지은을 본가에 감금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이. 순자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온 며칠 뒤 최 여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은의 건강 관리를 핑계로 자신의 신복인 가사도우미 영숙을 지은의 집에 파견했습니다. 영숙아, 네가 가서 며느리 옆에 붙어 있어. 약은 잘 먹는지 딴짓은 안 하는지 다 지켜봐. 최 여사가 영숙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여사님. 알겠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50대 중반의 마른 체구 여성으로 최 여사 집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영숙이 지은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능숙하게 집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지은 씨, 제가 앞으로 며칠 동안 도와드릴게요. 영숙이 지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고생하십니다. 지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천장의 화재 감지기 쪽을 유심히 올려다보더니 냉장고 위쪽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미세한 렌즈 반사광을 발견한 듯 눈을 가늘게 뜨며 그쪽을 응시했습니다. 순자는 CCTV를 통해 영숙이 카메라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들켰나? 순자가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지은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없는 사이에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사님.
며느님 잘 감시하고 있습니다. 약도 제 시간에 다 먹였어요. 영숙이 큰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은 통화하는 척하면서 부엌 싱크대로 이동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가 아니라 렌즈 정면이 보이는 위치에 일부러 섰습니다. 영숙은 한 손으로는 전화기를 들고 통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지은이 마셔야 할 한약을 싱크대에 몰래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보리차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정확히 담겼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저 사람이 왜? 마지막으로 영숙은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검지를 입에 대고 쉬타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뭔가를 써서 카메라에 들어 보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연락 주세요. 순자는 메모지를 보고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영숙이 아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영숙이 장을 보러 나오는 것을 미행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영숙에게 접근했습니다. 저기, 혹시 어제 메모 쓰신 분이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지은이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영숙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제 딸도 최 여사 때문에 망가졌어요. 불법 다이어트 약 부작용으로 지금 신장 투석을 받고 있거든요. 영숙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최 여사가 판 그 약들 때문에 제 딸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일부러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영숙의 사연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든든한 동지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먹는 그 약이 정말 위험한 거군요? 네,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이에요. 제가 계속 바꿔치기해서 다행이지 계속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영숙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와 영숙은 지은을 구출하고 최 여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조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최 여사의 본가 침투조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제가 최 여사 집 청소할 때 증거를 더 모아볼게요. 분명히 뭔가 나올 거예요. 영숙이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최 여사의 집 대청소를 핑계로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순자가 준 초소형 도청 장치를 거실 화병 밑과 안방 침대 프레임 속에 몰래 부착했습니다. 일주일 뒤 도청 장치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최 여사가 무당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당님, 며느리 길을 완전히 꺾어야 해요. 그래야 대를 이을 손자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을 더 세게 지어드릴까요? 그래요. 애가 안 들어서면 미친 걸로 몰아서라도 내칠 구실을 만들어야죠. 순자는 이 녹음 파일을 듣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즉시 별도 저장 장치에 백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영숙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리는 비밀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지은 씨, 이거 조심히 읽어보세요. 영숙이 지은에게 몰래 쪽지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엄마가 저를 구하려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주는 가짜 한약을 마시는 연기를 해주세요. 최 여사가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이 건네주는 보리차를 마시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기회가 될 때마다 최 여사의 서재를 뒤져
불법 약재 거래 장부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상한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순자에게 전송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최 여사가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약재들의 거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해졌어. 순자가 혼잣말을 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반격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정리했습니다. 도청 파일, 성분 분석표, 지은의 진단서, 그리고 영숙이 촬영한 장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이 정도면 승산이 있을까요? 순자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증거는 정말 강력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양육권 확보와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지은 씨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설명했습니다. 딸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약해져서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증언해야 재판부도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지은을 불러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영상을 틀었습니다. CCTV에 찍힌 아이들이 엄마의 불안 증세를 따라하며 손톱을 물어뜯는 영상이었습니다. 큰딸이 밤에 혼자 일어나 화장실에서 엄마처럼 헛구역질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이렇게... 지은이 영상을 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결정해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순자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무서워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거야.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돼.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와 영숙은 다가오는 최 여사의 칠순 잔치를 결정적인 날로 잡았습니다. 그날까지 더 확실한 영상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칠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영숙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잔치 하이라이트 영상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제가 행사업체랑 아는 사이거든요. 영숙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주말 가족 식사 자리가 잡혔습니다. 순자는 지은에게 특수 제작된 안경형 캠코더와 옷 단추형 녹음기를 착용시켰습니다. 지은아, 이거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지? 순자가 딸에게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 각오를 다지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당일 최 여사는 지은에게 평소보다 더 심한 모독을 퍼부었습니다. 이 못난 년이 시집 온 지 몇 년인데 아들 하나 못 낳고. 최 여사가 소리를 지르며 지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지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딸만 둘 낳고 배째라 하는 년이 뭔 소리야. 최 여사가 더욱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정체불명의 부적물을 가져와 지은에게 억지로 마시라고 강요했습니다. 지은이 거부하자 최 여사는 지은의 머리채를 잡고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해.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민호가 지은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지은이 바닥에 넘어지며 손목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계속 소리만 질렀습니다. 이 모든 폭행과 폭언 과정이 안경 캠코더에 고화질로 녹화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하던 순자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아, 순자야. 지금이 기회야. 순자가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손목은 붓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즉시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올릴 폭로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사이비 시어머니와 독극물 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업로드 버튼은 누르지 않고 임시 저장만 해뒀습니다. 영숙은 최 여사의 칠순 잔치 준비 과정을 통해 행사 일정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인 행사 영상 업체를 통해 하이라이트 영상 파일을 자신이 편집한 폭로 영상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영숙이 순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순자는 최 여사의 불법 약재 창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영숙에게 부탁했습니다. 영숙은 최 여사의 차에 작은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며칠 뒤 추적 결과 외진 야산에 있는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쁜 딸들아, 엄마가 곧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줘. 지은이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은은 시댁에서 가져온 짐들을 미리 조금씩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순자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넌 자유야. 엄마가 꼭 지켜줄 테니까 힘내. 지은은 문자를 보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탐사보도 전문 유튜버와도 미리 접촉해 두었습니다. 칠순 잔치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생중계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최 여사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최 여사의 칠순 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은 지역 유지들과 친척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 여사는 값비싼 명품 한복을 입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성을 많이 들여서 준비했어요. 효부라서 그래요. 최 여사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한쪽 구석에 서서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경형 캠코더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칠순을 맞으신 최 여사님의 은혜를 기리는 특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장례가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집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 여사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못 낳는 년은 사람도 아니야. 죽어버려.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지은을 폭행하고 억지로 검은 약을 먹이는 CCTV 영상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지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저 여자가 며느리를 저렇게 때렸다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민호가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하며 아내의 고통을 방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약에서 검출된 중금속 수치 결과지가 붉은 글씨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준치 500배의 납과 수은 검출.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며느리를 독살하려 했다는 거야? 최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순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여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순자가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제 딸을 독살하려 했어요. 손자를 낳는다는 명목으로 독극물을 먹였다고요. 순자가 그동안 모은 증거 서류들을 하객들 앞에 뿌렸습니다. 영숙이 순자의 신호를 받고 미리 준비해둔 맘카페 폭로 글을 일제히 업로드했습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실시간 베스트에 올랐습니다. 지은이 하객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혼 반지를 벗어 던졌습니다. 이혼이야. 당신들 다 감옥 갈 거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최 여사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악독한 시어머니가 다 있나? 며느리를 저렇게 학대하다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최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여사님,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미리 대동한 변호사를 앞세웠습니다. 이건 며느리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조작된 영상이라고요. 최 여사가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거가 있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단 최 여사와 민호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아이들과 함께 순자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엄마, 정말 끝난 걸까요? 지은이 순자에게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순자가 딸의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나오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반격 준비해. 전현들 가만 안 둬. 최 여사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인터넷에는 최 여사 측이 고용한 댓글 알바들의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유산 상속을 노리고 조작했다. 며느리가 정신병자라서 헛것을 본다. 가짜 뉴스가 각종 커뮤니티에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승리했다고 생각한 순간 찾아온 역풍에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을 껴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순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긴 싸움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영숙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에게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해요. 순자가 영숙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최 여사의 비밀 창고를 털어야 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불구속 상태인 최 여사는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언론사들의 돈을 뿌려가며 사건을 단순한 고부 갈등으로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심신미약자로 몰아가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기자님, 저희 며느리가 원래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요. 산후우울증도 심했고요. 최 여사가 기자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곧 지은이 과거 산후우울증으로 상담받았던 기록이 악의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약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창란 증세를 보여주는 영상들도 편집되어 인터넷에 유포되었습니다. 순자가 찍었던 지은의 비명 지르는 모습이 맥락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저 여자 완전 미친 것 같은데? 아이들 키우기에 위험하지 않나?
악성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순식간에 아이들을 학대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는 악플과 비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지은이 순자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다 거짓말이야. 순자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급성 위경련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순자가 병원에서 지은을 간병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민호가 시댁 식구들을 대동하고 어린이집에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제 아내가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라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민호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조작된 진단서와 편집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엄마 동의 없이는 이 영상 보세요. 저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되잖아요. 민호가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빠 싫어요. 엄마 없이 안 가요. 큰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가 아프니까 할머니 집에서 지내야 해. 민호가 화를 내며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순자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손녀들이 납치당했어요. 당장 찾아주세요. 순자가 경찰관에게 호소했습니다. 할머니, 친권자인 아빠가 데려간 건데요. 그리고 엄마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자료도 있고요. 경찰관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 조작된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죄송하지만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민호가 친권자였고 지은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자료들까지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지은에게 협박성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고 위자료 없이 이혼 도장만 찍으면 아이들은 가끔 보여주겠다. 병실에서 깨어난 지은이 이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 아이들 어디 있어? 지은이 링거 바늘을 뽑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순자가 딸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해요. 시댁으로 가야 해요. 지은이 난동을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흥분한 딸을 힘겹게 제압하며 냉정하게 설득했습니다. 지금 가서 난동 피우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진짜 미친 사람 취급받아. 그러면 아이들을 영영 못 봐. 지은이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내 아이들을 어떻게 찾아와요? 지은이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순자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영숙이 다급하게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최 여사가 오늘 밤 비밀 창고에 있는 불법 약재들을 전부 없앨 거래요. 영숙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증거를 다 없애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영숙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이것이 최 여사를 확실하게 구속시키고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지은아, 일어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싸워. 순자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은이 아픈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 손으로 끝내겠어요, 엄마. 지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탐사보도 유튜버와 경찰 광역수사대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밤 현장 급습을 제안하고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각, 순자 일행은 최 여사의 비밀 창고가 있는 외딴 야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매복하여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영숙이 본가에 몰래 설치해둔 CCTV를 통해 민호가 아이들을 방에 가두고 문을 잠그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저 나쁜 놈들. 순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형 트럭 2대가 최 여사의 창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창고 벽을 비추며 인부들이 황급히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와 지은, 영숙은 언덕 위에서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기 최 여사 나왔어요. 영숙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현장에 직접 나타나 인부들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태워버려. 빨리빨리. 최 여사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고성능 캠코더로 그 모습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창고에서 수상한 박스들을 트럭으로 옮기는 모습이 다 찍혔습니다. 그때 하늘 위로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탐사보도 유튜버가 띄운 적외선 드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장입니다. 불법 약재 처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유튜버가 드론 영상과 함께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트럭 내부를 촬영하자 멸종위기 동물 사체들과 불법 약재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게 뭐야? 호랑이 뼈인가? 실시간 시청자 수가 수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채팅창에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드론 소리를 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찍고 있는 거야? 최 여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광역수사대가 현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빨리 도망쳐. 최 여사가 인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관들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는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놓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최 여사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트럭을 수색한 경찰들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입 금지된 맹독성 약재들과 탈세 관련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불법 약재네요. 장부도 있어요. 완전히 조직적이었네요.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최 여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장면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최 여사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유튜버가 흥분하며 중계했습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뉴스 속보로 타전되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지은을 향한 동정론이 쏟아졌습니다. 지은 씨가 피해자였구나. 시어머니가 정말 독극물을 먹였던 거네. 같은 시각 순자와 지은은 경찰과 함께 민호가 있는 본가를 급습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큰딸이 지은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딸들 많이 무서웠지?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지은이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경찰을 보자 비겁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긴급히 잡힌 양육권 변경 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는
끝까지 지은의 경제적 능력과 정신병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은 씨는 경제적 기반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7살 난 첫째 딸이 비공개 증언대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검은 물 억지로 먹이고 아빠는 게임만 했어요. 아이가 또박또박 진술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감옥 같아요. 무서워요. 아이의 진술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이어 순자가 제출한 편집 없는 원본 CCTV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민호가 방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서도 끝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내가 내 돈 들여 며느리 보약해준 게 무슨 죄냐? 최 여사가 고함을 지르다 퇴정 조치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호의 친권을 박탈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와 민호에게 징벌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봉이 내려지는 소리와 함께 지은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순자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순자가 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법정 밖에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 확정 6개월 후 최 여사는 의료법 위반, 관세법 위반, 아동학대, 무고죄 등 10여 가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민호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위자료를 갚기 위해 집과 차를 모두 경매로 넘긴 뒤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아담한 주택이었습니다. 이삿날 아이들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층간 소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둘째가 마당에서 공을 차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만의 집이야. 이제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지은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뒤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가정폭력과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을 돕는 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입소문을 타서 상담 예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첫 상담자로 과거의 지은처럼 주눅든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상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울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순자는 센터의 행정 매니저가 된 영숙과 함께 일하며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순자의 도움과 센터 수익으로 딸의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책상에 소중히 올려뒀습니다. 영숙 씨, 따님이 정말 예쁘네요. 순자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이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순자는 지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천장과 부엌에 설치해뒀던 감시용 CCTV와 도청 장치들을 모두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상자에 담으며 정리했습니다. 엄마, 그거 왜 떼요? 혹시 모르잖아요. 지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순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감시할 필요 없잖아. 우리 딸은 이제 누구보다 강하니까. 엄마. 지은이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 지은
두 손녀는 함께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갔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직접 싼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소화제나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속이 편했습니다.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강아지와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이들 웃음소리가 이렇게 예뻤나요? 지은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응, 원래 이렇게 예뻤어. 네가 이제야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된 거지.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은이 순자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순자가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제 행복하기만 해.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강변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네 사람을 감싸며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지은이 진짜 웃음을 되찾은 것을 보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할머니, 우리 매주 여기 와요. 큰딸이 달려와 순자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매주 오자. 약속이야. 순자가 손녀를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활짝 웃는 순자와 지은,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이 석양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찬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지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피해자 본인도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순자처럼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증세를 보이거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가족 간의 폭력이나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순자와 지은이 마침내 찾은 평화로운 일상처럼 모든 가정에 따뜻한 햇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